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소속이고요. 제가 증권사에서 ESG를 담당하게 된 거는 한 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포럼도 많이 진행했었고, 연기금 및 저희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ESG 관련해서 많은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관심도가 시들해졌을 때도 있고, 이제 팬데믹 때처럼 그 ESG 관련된 열기가 있었던 구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글로벌 그 메가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정책에 따라서 속도가 늦춰지거나 빨라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모든 국가가 다 기조가 동조화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환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동아시아 삼국에서는 아까 대표님께 말씀하셨던 이 가버넌스라든지 우리나라는 밸류업 이런 쪽으로 올해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포럼을 진행을 했었는데 주제를 밸류업과 K 가버넌스 혁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총 파트는 4가지인데 시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제가 콤팩트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ESG 정책 및 투자 동향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ESG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동아시아에서는 이 G 가버넌스가 쟁점 사항이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이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ESG라는 요소가 어떻게 기업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녹아져 들어가는지 메커니즘이라든지 프로세스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고 저희 팀에서도 이런 신한 ESG 컨센서스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평가사들의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가지고 이런 뭔가 중앙값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ESG 정책 및 투자이고, 이 러우 전쟁 이후에 저희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 시달렸었습니다. 사실 이 신재생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IRA라든지 이런 친환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게 ESG 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신재생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기후분시라든지 유럽은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시방 공급망 실사법을 여전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 공시를 KSSB 초안은 만들어졌는데 계속 늦추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이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유럽의 이런 탄소 제품 수출할 때 CBAM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투자자들이 굉장히 밸류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JPX 프라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ROE, PBR 이런 컨셉으로 모델을 갖고 왔었는데 소유와 경영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주 주가가 그렇게 좋았었고 ESG 중에서도 가버넌스가 고조가 됐었다. 그래서 밸류업의 핵심은 이게 그 나머지라는 거거든요. ROE라는 자본이익률이 코스피가 23년 기준 5%인데 캐피탈마켓에서 요구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수익성이 안 나오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돌려주라라는 게 이렇게라도 자본을 슬림화해서 ROE를 끌어올려라라는 게 핵심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1 글로벌 ESG 정책 및 투자 동향인데요. 21년 대비 22년에 이 주주진원 지지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상황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급등하고 ESG가 뭔가 이제 신재생 주가 빠지면서 기조가 후퇴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도 안티 ESG가 반발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는 향후 6년간 34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물론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비중이 크긴 한데 이런 투자 기조를 글로벌 연기금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SEC에서 기업 공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간단하게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주석상을 공시하는 SX14 그리고 정기보고는 SK 1500인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ESG 관련된 비용을 이제 캐피탈라이즈 익스펜스라든지 주역사항을 통해서 공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재무제표에 이게 다이렉트하게 반영하기에는 사실 이게 부담이 크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되게 마일드하게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정기보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잖아요. 기후 관련된 아니면 ESG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인 이런 전략, 가버넌스, 목표 설정 및 지표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공시를 할 예정인데 이게 빠르면 25년 정보를 26년부터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가장 빠르고 다음 순번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시가 시행 중이고 ESRS라는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투자 업계에서는 SFDR이라는 금융 공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베스터 입장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이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피투자 회사의 배출량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공시를 하는 거고요. 뭔가 투자 결정이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악영향 PAI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트 2, 두 번째 국내 ESG 규제 영향 및 대응 현황인데요. KSSB 공개 초안이 올해 4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KSSB 기준 구조를 봐주시면요. 의무사항이 제1호랑 2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인데 여기에 기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위험과 기회 관점에서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TCFD의 프레임을 따서 해당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은 좀 더 이 세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환 위험이라든지 물리적인 리스크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공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사항인 제101호는 육아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런 마일스톤들을 정리를 드렸는데 유럽이 제일 빠르죠. 24년 기준 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미국은 25년 데이터를 26년부터 한국은 27년 생각했다가 조금 늦춰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고 지금 공개 초안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SB 공개 초안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최종안이 발표가 됐었고 S1이라든지 S2 그리고 지금 의견 수렴 중인 피드백 그리고 추후에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폴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1인 지속 가능성 관련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ESG 관련된 공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이라든지 생물다양성, 자연자본, 배출량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고 이것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 개량화된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공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 기타 ESG 보고서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총액 자산 규모 5천억 원 이상인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ESG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ETS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5년에 도입을 했고 아직은 이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 유상할당제가 폐지를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공짜로 배출량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돈을 받고
배출량 공급하게 된다라면 기업들의 재무 거증이 더 높아지고 저희는 이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년만 해도 유상할당량이 3%였는데 21년에 유상할당이 10%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전면적으로 폐지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그 정부가 정한 총량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부채로도 계상을 할 수가 있고 충당금을 쌓아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영업이익을 건드려 버린다. 순이익을 건드려 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ESG는 더 이상 이제 그 뭔가 비재무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 CBAM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일 급합니다. 26년부터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피해 예상되는 섹터가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료를 집계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최소 이 철강업계에서 부담 비용이 3조 원에 달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연간 에비타 10조 원씩 버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톨러런스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그래도 10년 동안 3조 원은 꽤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 제철 하이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 저감 기술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파트는 이 가버넌스 관련된 쟁점 사항인데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투자 업계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 1차 세미나가 3월에 진행이 됐고요. 2차 세미나가 5월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일각에서는 계속 이제 의구심이 많았었죠. 이거는 뭐 총선용이다. 뭔가 이제 테마성이다. 뭔가 이제 밸류 그 이벤트 드리븐으로 전에 팔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 연초 대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이거든요. 금융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주주환원 관련된 정책에서는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밸류업 지수도 얼마 전에 9월에 발표가 되었었고 여기에 사실 들어가려고 노력한 거는 일반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밸류업 자율공시를 한 기업들이 특례 편입이 됐었고 뭔가 이런 그 가버넌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자율공시를 했는데 상장사 2,700개 가운데 41개의 기업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공시 상황이 미미한 4월이고 내년도 되면은 이런 그 밸류업에 대한 중요성을 기업들이 더 많이 인지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업 정책이 나온 것을 21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버넌스 점수가 낮거든요. 그 오너십 분리가 안 돼 있고 뭔가 배당 수익률 자체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야기돼서 사실 미국 S&P 500하고 코스피의 주가 차트만 보시더라도 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복수 상장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 자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어서 두 개 모여서 자회사가 그 순이익을 보고하게 되면은 서로 지분율 물고 있는 것만큼 더블 카운팅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K 마켓의 디스카운트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예전에 일반 투자자라든지 주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주주의 이사 충실 의무라는 법안을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업계에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그 주주를 위한 이사 충실 의무와 비슷한 법이 미국에는 있거든요.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라고 해서 테슬라를 상대로 델라웨어주에서 7주 된 개인이 뭔가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소송을 걸었다가 승소를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I항에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듀티 오브 로열티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주주라는 언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 패시브 편입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이런 물적분할 제도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의무공개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일각에서 이게 아직은 약하다, 좀 더 강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라이징하고 있는 게 이사의 출실 의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종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의 입김이 세지겠죠. 그리고 오너들이 이런 자사주 마법이라든지 지분율 강화하는 그런 편법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M&A라든지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그런 비율들을 가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히게 된다. 기업들은 공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올해의 화두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파트 4에서는 ESG경의 필요성 말씀을 드릴 건데 ESG 왜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베뉴에이션이나 뭔가 이제 성과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요. 테슬라는 그 배출을 적게 해가지고 이런 그 크레딧을 팔았습니다. 시장에. 그런 잉여 밸류가 이제 부의 수입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그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 협력사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런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매출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이건 비단 그 중소중견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애로사항을 서베이를 돌렸을 때 이게 협력사 거래 중단 리스크가 가장 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SG 기업 가치에 미치는 그 5포스 요소를 봤는데 사실 매출 성장이라고 하면은 ESG를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되고 어떤 매출, 그린 레베뉴라고 하거든요. 테슬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매출액이 빵이었, EV 관련된 매출액이 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라이즈업을 해서 매출로 잡히고 규제 탈피는 이제 시밤 관련해서 저희가 타격받는 이런 리스크를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투자자산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라는 그린 케이펙스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생태계라든지 밸류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생산성 향상은 맨파워 비즈니스가 중요한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에 기여할 수가 있고요. 원가 절감은 그 EMS라든지 기존의 전통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단가 자체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채널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경제적 혜자가 오는 그 국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EMS를 도입했을 때 이 COGS라고 하는 그 원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모델이 있는데 저희는 이 평가사들 MSCI라든지 S&P 500, 블룸버그, 톰슨 로이터, 국내는 서스틴베스트라든지 KCGS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기별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이 해외 평가사와 국내 평가사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평가사 간의 불일치 문제가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와 국내 코릴레이션은 0.5밖에 안 나와요. 국내끼리는 0.78 정도로 더 높은데 이게 다 그 스코어링 메소돌로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8개 정도의 가중평균을 반영해 스코어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MSCI ESG 보고서는 저희 커버리지 기업에 있는 데에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ESG 등급이 상향이 되고 하향 조정이 되고 이유가 뭔지 컨트롤버시 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투자뿐만이 아니라 컨설팅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ESG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MSCI만 보더라도 10개 테마랑 33개의 키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 ESG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공시가 활성화가 되면은 더욱더 중요도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ESG 기준은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후퇴가 되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ESG 내에서 환경 기준은 살짝 후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런 ESRS라든지 SFDR 그리고 이 CBAM이라든지 기후관세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ESG 자체의 정책은 죽은 정책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글로벌 연기금들도 ESG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환경 자체는 속도가 둔화되지만 한국에서는 가버넌스가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ROE 개선이 핵심이었고 주주 환원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 마지막으로 ESG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이제 새로운 매출에 대한 규제 탈피, 전환 위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숫자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제약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박수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